그 여행은 내가 처음으로 자식들과 함께 떠난 해외여행이었어요. 설렘보단 조금 긴장됐지만 함께 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꽤 들떴죠. 그런데 여행이 끝난 뒤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자식들이랑 여행 안 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68살 엄마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35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고 지난 겨울에 퇴직했어요. 68. 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한 여유로운 아침들이 찾아왔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는 게 그저 평범한 행복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요. 그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평생 남편 출장, 아이들 수학여행 늘 보내는 사람이었던 내게 처음으로 찾아온 함께 가자는 초대였으니까요. 그래, 가보자. 엄마도 같이 갈게.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게 내 인생 첫 가족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여행이 내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과도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여행 준비가 시작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보내준 일정표를 열어봤죠. 그런데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8시 출발.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자 끝없이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에 숨이 턱 막혔어요. 하루에 명소 5곳, 미술관 2곳. 중간에 쉬는 시간은 보이지 않았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바로 움직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중간에 쉬는 시간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웃으며 끊었어요. 엄마, 요즘은 70 넘은 분들도 혼자 배낭여행 다니세요. 엄마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며느리도 핸드폰을 보며 가볍게 말했죠. 어머님, 유럽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카페에서 잠깐씩 쉴 수 있게 해둘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여행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그저 모시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 출발 전날 밤 홀로 캐리어를 꾸리며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약봉지를 하나씩 챙기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죠. 주름진 눈가에 묻어나는 불안함이 보였어요. 이 여행에서 나는 누구일까? 함께 웃는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짐이 될까? 출발 당일 나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낯선 공항에서 탑승동을 찾느라 헤매면서도 준비해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천천히 움직였죠.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둘은 커플룩 차림에 여행용 백팩을 메고 여유롭게 걸어왔죠.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희 조금 늦었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고 아들은 내 캐리어를 대신 들어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함께 여행을 간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아들이 불쑥 말했어요. 아, 엄마 자리 말씀 안 드렸죠? 비행기 좌석이요. 저희 둘은 창가 쪽이고 엄마는 몇 줄 뒤 복도 쪽이에요. 그게 남아 있어서요. 며느리도 덧붙였어요. 저희가 옆자리에 앉으면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항공사 시스템이 안 맞춰주더라고요. 괜찮으시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서운함을 내비칠 수도 없었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시작부터 함께가 아닌 따로라는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대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나는 멀리서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만 조용히 바라봤죠.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빡빡한 일정이 시작됐어요. 현지 시각 오전 8시, 짐을 맡기고 바로 첫 관광지로 향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스마트폰에 지도를 보며 앞장서 걸었고, 나는 그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첫날 일정은 무려 6곳. 유명한 명소마다 멈추고 사진 찍고 줄 서고 또 걸었죠. 점심시간조차 짧았어요. 카페에 들어가 겨우 앉았을 때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죠? 오늘은 좀 빡빡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녀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골목 하나를 건널 때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게 됐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들이 사진 찍는 틈이면 앉을 자리를 찾아 조용히 허리를 폈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다리를 주무르며 침대에 앉은 나는 캐리어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저에게 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파리 여행 이틀째 나는 깨달았어요. 걷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게 기다림이라는 걸. 도착한 장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사진을 번갈아 찍느라 바빴어요. 포즈를 바꾸고 각도를 조정하고 배경을 맞추느라 시간이 자꾸 늘어졌죠. 그동안 나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가끔은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고, 앉을 곳이 없을 땐 멀찍이 떨어져 기다렸죠. 가끔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도 여기서 한 장 찍을래요? 함께 찍자는 말은 없었어요. 나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그냥 너희 찍어.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배경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둘이 하나 더 찍어볼게. 그렇게 사진은 계속 쌓여갔지만 그날 찍힌 수십 장의 사진 속에 나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이 여행에 없었던 것처럼.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침대 위에서 사진 앨범을 정리하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인스타에 올릴 거야. 여기 조명 너무 예쁘지 않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나는 조용히 내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내가 직접 찍은 건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고, 몇 장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죠. 내가 찍어준 사진들. 화면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자식들만 남아 있었어요. 문득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금부터가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행 셋째 날 저녁 종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린 하루 끝에 식당에 앉았을 때는 다리가 쑤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메뉴판을 펼쳐들며 즐거워했죠. 여기 유명하대요. 꼭 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은 3가지 코스로 나왔고 두 사람은 와인을 한 잔씩 곁들였어요. 나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식사를 했죠. 음식은 맛있었지만 혼자 느끼는 맛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비자 카드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엔 어머님이 먼저 결제해 주시면 내일은 저희가 다른 데서 낼게요. 나는 말없이 지갑을 열고 카드를 건넸어요. 식사 내내 별말 없이 따라온 하루였고 그날의 계산도 조용히 마무리됐죠.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속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로마로 이동했어요. 비행기에서도 나는 혼자 앉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로마에 도착해 중심가를 걸을 때도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스마트폰 지도를 따라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숨이 차면서도 두 사람을 눈으로 쫓으며 뒤따랐죠. 그러다 한순간 길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사이에 자식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았지만 방금 전까지 보이던 아들의 파란 셔츠와 며느리의 하얀 원피스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몸을 빙글 돌렸죠. 오른쪽, 왼쪽, 앞, 뒤. 어디에도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빨라지는 호흡, 붐비는 로마 거리에서 사람들이 물결처럼 지나가고 내 귀에는 온통 낯선 언어만 가득했어요. 상점 간판의 이탈리아어 글자들, 미로 같은 골목길, 서로 비슷해 보이는 건물들. 모든 것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진정해, 진정해.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휴대전화가 있으면 바로 전화할 텐데. 아침에 호텔에 두고 온 것이 이제야 큰 실수로 다가왔죠. 긴 이동에 불편할까 싶어 캐리어에 넣어둔 것이 지금은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멀리 있는 구명조끼 같았어요. 발걸음을 내디디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까? 아니면 되돌아가야 할까? 만약 그들이 나를 찾아 돌아온다면 여기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고 관광객들은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들이 일부러 나를 떠난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 생각에 가슴이 더 조여들었어요. 갑자기 로마의 한낮은 너무 뜨겁고 공기는 너무 무거웠죠. 그때 맞은편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안도감에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려는데 작게 속삭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내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거리 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당신, 솔직히 말해봐. 엄마랑 같이 여행 오는 거 후회되지 않아? 후회는 아닌데. 진짜 너무 피곤해. 하루에 몇 번씩 기다리고 챙기고. 우리가 뭘 보러 온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끼리였으면 훨씬 여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매번 길 잃어버리실까봐 눈치 봐야 하고 이젠 좀 지친다. 솔직히 이번 여행 효도는 충분히 한 것 같아.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꾹 누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말이 내 귀에 박혔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한국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함께 여행을 즐기는 가족이 아니라 챙겨야 할 짐이라는 걸.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런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데려왔지만 결국은 부담이 되어버린 존재라는 걸. 조용히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걸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그저 걸었죠.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약 1시간 후 멀리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며느리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보다
피로와 짜증이 먼저 묻어 있었죠. 뒤이어 도착한 아들은 다그치듯 말했어요. 엄마, 왜 거기 혼자 계셨어요? 우리가 한참 찾았잖아요. 오늘 일정 완전히 꼬였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걸음 속도를 더 맞추려 했었고, 자식들은 조금 더 앞서 걷기 시작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나는 면세점에서 작은 초콜릿 상자 2개를 골랐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이었죠. 지갑을 열어 계산하려는 찰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런 거 사서 뭐 하려고 해요? 집만 늘어나요. 며느리도 웃으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런 건 다 한국에도 있는 거려. 나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취소하고 돌아섰어요. 내 작은 기쁨마저도 그들에겐 불필요한 것이었나 봐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길,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자리, 이번에도 저희랑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뒤쪽 창가고 엄마는 앞쪽 통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조용히 내뱉는 말이 들렸죠. 이번 여행 진짜 길었네.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자식들과의 여행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평생 기다려온 가족 여행이 이런 거였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 안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이어폰을 꽂았고 나는 혼자 앞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등 뒤에서 아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다음엔 우리 둘이 오는 걸로 하자. 솔직히 뭐 하나 제대로 못 봤잖아. 이제 효도는 다 했으니까. 다음엔 우리끼리 즐기러 와야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그 말은 분명히 내게 들렸죠. 효도는 다 했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창밖으로 유럽의 하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승무원이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내 앞에 놓았죠. 그 물잔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지 않았던 미로 같은 골목들. 함께 사진을 찍자고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아름다운 풍경들. 기다려달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던 그 빠른 걸음들. 자식들과의 첫 해외여행은 그렇게 물 한 잔처럼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문득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발신자 이름은 아들. 엄마, 이번엔 일본 쪽. 생각 중인데 같이 가요. 이번엔 좀 쉬운 일정으로 할게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지만 유럽에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죠. 손가락이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머님, 이번엔 료칸에서 이틀 묵는 일정이에요. 3명이 함께 쓰는 방이라 조금 넓게 잡았는데 숙박비랑 식비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대신 저희가 항공권은 끊어드려고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확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린 결정, 그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손바닥에 땀이 배고 목이 메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았죠.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속뜻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이번에도 따라오시되 비용은 좀 부담해 주세요. 일본은 가깝지만 욕한 숙박비가 꽤 비싸다는 걸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평생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일본 좋지. 욕한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잠시 말을 끊었다가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다.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먼저 계획이 잡혀서 그때쯤엔 한국에 없을 것 같구나. 후쿠오카 쪽으로 가기로 했어. 숙소도 벌써 예약했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해 본 적 없는 내 말에 두 사람이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아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지만 이미 시작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 침묵이 주는 위력을 느끼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여행 얘기 꺼낼 땐 돈 얘기부터 하지 마라.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 안의 모든 용기를 모아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희 돈 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함께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비용 부담하라고 부르지 마. 엄마가 돈줄이 아니야.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속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것. 그 작은 거절이 주는 해방감이 저를 감쌌죠. 곧바로 전화가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미 68배를 살아온 제가 이제야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주름진 입가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어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야겠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으니까요. 친구와의 여행 계획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여행을 꿈꾸게 된 순간이었죠.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함께 도서관 봉사 활동을 했던 지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익숙한 목소리 이정자 씨였습니다. 정희 씨, 이번에 나 여수 쪽으로 여행 가는데 혹시 같이 갈래? 예약은 내가 다 해놨어. 숙소도 조용한 데고 일정도 다 짜놔서 우리가 할 건 거의 없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좋지. 나도 이번엔 좀 바람 쐬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남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옥 민박이었습니다. 식사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과 과일, 그리고 조용한 방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한 조각.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서로를 예쁘게 담아 주었고, 걷는 속도도 말하는 템포도 자연스럽게 잘 맞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디를 꼭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 속에서 한 가지를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여행이란 목적지가 어디냐 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아닌 속도와 감정이 맞는 친구와의 여행이 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는 것.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둔 방 안으로
여수의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머리맡에 놓인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그녀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녀와의 여행. 한 번쯤은 꿈꾸고 기대하고 애써 준비하지만 막상 떠나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꼭 가족이랑 자식이랑 함께 가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호흡이 맞고 속도와 말이 통하며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훨씬 더 따뜻하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가보다 어떻게 함께 걷는가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 맞는 사람과의 편안한 여행, 그리고 그 속에서 웃음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여행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